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모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이 아주 그냥 선진국이 된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이런 개념. 이미 선진국은 됐죠. 예,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 아직 강대국이라고 볼드하게 얘기하긴 그런데, 제가 느꼈던 한국보다는 확실하게 강대국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러시아한테 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러시아한테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살상용 무기를 줄지 안 줄지를 유연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수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한했는데, 얘기하면서 끝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러시아가,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전투병력을 파견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이 이제 정말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침략에 어떻게 보면 겁을 먹은 나머지 고종이 아간파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목숨을 구걸했던 나라. 그리고 실제로 또 러시아가 고종의 바람에 부응해서라기보다는 본인들도 이제 한반도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한바탕 했죠. 결국 이제 일본에게 쓰시마 해전, 우리가 알고 있는 도고 제독이죠. 일본의 도고 제독한테 이제 박살이 나면서 청일 러일 전쟁에서 결국 이제 패하면서 한반도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나라고 그 이후부터는 더 대단한 나라죠. 러시아가 이미 러시아 제국일 때부터 대단했지만 영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한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영국이 또 일본도 도왔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전반기는 거의 러시아의 어떤 공산화를 통해서 정말 소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실 예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80년대, 83년도죠? 정말 그때 러시아 전투기가 칼 758인가 858인가 아무튼 그 여객기를 전투기가 요격을 해가지고 동해에서 피격돼가지고 정말 온 국민이 나가서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정말 규탄하고 소련을 규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동해에다가 꽃다발 뿌리고 위령제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고 그리고 정말 그게 백주대낮에 전투기가 여객기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라든지 물론 그때는 이제 적국이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무기를 러시아에 관련돼 가지고 무슨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든지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기껏 해봐야 국민들이 나서서 규탄하고 이런 정도지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뭔가 어떤 외교적인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길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지. 왜? 강대국이니까. 소련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미국하고는 80년대는 거의 서로가 다 비슷한 나라였다는 개념으로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89년도 고르바초프 때문에 그때 페데스트로이카 그것 때문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저렇게 됐지만 소련에서 러시아가 됐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89년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과연 소련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인 스탠스나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상상도. 물론 그때 이제 이제 노태우 정부도 됐을 때 우리가 경협도 하고 러시아에다 차관도 주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별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푸틴도 그렇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도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몇 년째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쟁을 수행해내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강대국이에요. 어쨌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 이사국이고 5대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직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전은 안 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란 말이야. 그런 국가한테 우리가 지금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우리가 공격용 무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84년도 칼기 폭파당했을 때, 피격당했을 때 또 얼마나 분개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한국인을 80년대 이후에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인을 그렇게 많이 죽인 나라는 아마 러시아일 거야. 예. 북한도 그렇게 많이 한국인을 죽이지 못했죠. 뭐 연평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웅산 폭파 사건까지 다 합쳐도 뭐 그렇게 몇백 명씩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 간첩에 내려와서 한두 명씩 죽고 이런 건 있어도 그 비행기에서 거의 한 150명, 200명이 한 번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렇게 한 게 바로 소련,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지. 정말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누구랑?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서쪽에 인접한 국가, 폴란드 국가 원수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좀 타이밍이 좀 맞다고 봐.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잖아요.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은 것도 비슷하고 폴란드 같은 데 그랬단 말이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반쪽씩 나눠가지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19세기, 18세기도 아니고 20세기. 그것도 1941년 이럴 때. 얼마나 얼마 안 되는 시점이야. 지금부터 뭐 70년, 80년 전밖에 안 돼. 지금 100세 할아버지들은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지. 폴란드의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폴란드인한테는 이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기억할 수 있는 적국인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얼마 전까지도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실제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죽고 또 독일한테 엄청나게 이제 학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이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폴란드 사람들한테 독일은 악마야, 악마. 그리고 소련도 악마, 러시아도 악마라는 얘기야. 왜? 자기들 부모가 그렇게 죽고 뭐 삼촌이 죽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뭐 몇백 명씩,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고 이러진 않았잖아, 일본하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고, 뭐 이렇게 레지스탕스 해가지고 우리가, 뭐랄까, 뭐 임시정부 같은 거 만들어서 밖에서 싸웠지, 막 안에서, 국토 안에서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싹 멸절하고 이러지 않았단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그 정도의 어떤 인명 손실을 입으면서 전쟁을 한 것이 없지만, 폴란드는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박살이 난 거야. 그냥 현대적인 군대가 다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의병 이게 아니야. 막 탱크 같은 거 다 있고, 비행기 있고, 기병대 있고, 막 다 있고, 막 실제로 저 현대화된 군대가 100만 이상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양쪽의 군대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하고, 전쟁하다 무장해제 당해서 완전히 거기 있는 군인들 다 그냥 집단으로 학살당하고, 뭐 분야자들 다 막 이렇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대 70년 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한국은 인접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애환이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진 그런 어떤 적개심을 폴란드는 100% 아니 막 어떻게 보면 독일하고도 나눠 가지고 독일 와서 또 뭐 무릎 꿇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는 소련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방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가장 인접하게 러시아하고 인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한국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금융 옵션 없이 그냥 수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두 번째 잭팟이 터지네 마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인접 국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국가는 다 이제 그러니까 핵보유국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한테 핵 우산을 받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에 의해서 핵 우산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엄청나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핵우산에 의해서 집단 방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현무5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러시아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트럼프가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공언을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는 옵션에 의해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을 할 거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은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적대국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적대국이 안 되려면요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돼. 말하자면 뭐냐면 적국도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야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거야.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왜? 우크라이나는 손을 내밀는 것은 위성국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 러시아가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의 위성국이 되라는 거란 말이에요. 위성국.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우리의 위성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잘 지내든지 아니면 말든지야 죽든지야.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게 싫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독립적인 국가로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강경하게 안 나갔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위에는 답이 없었어요. 마치 김정은이가 야 너희 우리랑 친하게 안 지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친북한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죽어 이랬을 때 우리가 전쟁 안 할 거야? 그러면 뭐 북한처럼 이렇게 막 다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막 그럴 거냐고. 북한 요구 다 들어주고. 응? 야, 좀 얼마 돈 좀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줄 거냐고. 그때마다. 야, 50만 달러 필요하니까 빨리 좀 붙이라고. 그러면 줄 거냐고. 러시아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너희들 우리가 필요한 거 거기 우크라이나도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잘 듣는 국가로서 살아. 이 얘기를 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아니, 난 그러기 싫어. 이래서 전쟁이 난 거야. 이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뭐 나토 가입 안 하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나토 가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살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뭐 한국하고 이제 전쟁은 더더욱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도 지금 저렇게 몇 년을 하고 앉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북한까지 끌어들이고 앉아가지고 좀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근데 한국은 밝혀진 것만 해도 수만 발의 미사일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또 이미 한미 방위 조약이 돼 있는 나라죠. 우크라이나는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한국하고는 어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드를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앞에 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면 당선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그냥 러시아한테 가서 일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한테 정말 하고 싶은 모든 욕을 다 해도 돼, 지금. 정말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83년도 칼기 격추 사건 때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지금 러시아한테 그동안 못했던 얘기 싹 다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알아서 해, 각오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러시아는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담스럽고 겁이 나는 상황이야.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서로 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교전국에 어떤 미사일이라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러시아한테는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상황이랍니다. 예. 뭐 북한 군사 만명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저기는 미사일이니 뭐니 이런 게 더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야.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고, 한국의 어떤 공격 무기라든지 뭐 심지어는 어떤 탱크라든지 이런 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한국한테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야. 야, 이 새끼들 대단한 나라들이네.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가 지금 느끼는 공포심은 뭐냐면 폴란드하고 한국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할 거예요. 왜? 지금 이번에 이제 한국이 이제 러시아에다 폴란드에다가 탱크하고 뭐 K9 자주포 같은 것도 판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 뭐 몇천 대가 갔는지 어떻게 알 게 뭐야. 그럼 폴란드가 엄청나게 군사 강국이 되는 거야.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괜히 이렇게 이거 전쟁 일으키고 뭐 북한군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인접국만 더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야.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K9, K1 전차, K2 전차 같은 거 지금 뭐 별별 유럽 국가 체코나 이런 데서 다 지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 보세요. 헝가리네, 뭐 폴란드네, 체코네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뭐 군사 강국이 돼버리면, 옛날에는 다 그래도 약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인제 국가가 다 군사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 돈이 많이 들겠지. 거기에 응하려면. 그러니까 자기들 안 그래도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돈 더 쓰는 상황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 지금 북한 애들 지금 10,000명을 만약에 다 먹여 살리거나 걔네들한테 주는 반대급부까지 생각하면 러시아는 지금 거의 막 코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다가 만약에 한국이 거기다 미사일 같은 거나 공격무기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또 만들어서 국민 세금 걷어가면서 만들어가지고 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다 골아픈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게 한국의 이 강력한 대응 때문이다. 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도 많지만 특히 외교나 국방은 정말 마음에 든다. 왜? 위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저렇게 뭐 파병을 하고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로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우리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그 국격에 맞지 않는,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군사적 위상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야 될 때가 언젠가 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6.25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보험을 들어놔야 돼. 근데 그런 때 만약에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든지, 물론 우리가 파병을 하는 건 좀 신중한 문제겠지만, 이런 정도의 어나운싱도 안 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도 안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국가. 맹추 같은 국가라고. 근데 보면 조국 혁신당의 뭐 누구냐, 뭐 김준영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둥 개소리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자국 국민들이라든 자국 국회의원들한테는 증인들한테는 그 개소리 하면서 엄청 쌍욕을 하면서 왜 러시아나 중국한테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참 사대주의에 쩌는 사람들 같아. 왜 공산주의 대국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같은 자유진영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막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도와주자고 한다거나 손을 내미는 걸 그렇게 싫어하냐 이거야. 응? 민주당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독재한 거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왜 독재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한테는 그렇게 관대한 거야. 왜 독재 천국인 북한한테는 찍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그렇게 독재한 거였다면서 왜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화한지, 그리고 독재국가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뭔가 도와주자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드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건지. 차라리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재 진영, 자유 진영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국가를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어떻게 명분에 맞는 짓이야. 한국 민주당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 자국 옛날 38년도 때 몇십 년 전에 독재자한테는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현재 있는 독재 세력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건지. 정말 어떻게 보면 화딱지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독재 세력, 현재 전쟁 세력, 현재 어떻게 보면 침략국가한테 가장 냉엄한 잣대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국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렸습니다.